이제 25년 동안 현장 상권 분석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뭐 그 기업의 지점 개설하거나 이제 그 은행들 본지점 이전하고 이제 점포 재배치 그리고 그 병원들 개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양 산업들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25년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를 2020년도에 인생 2박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을 출간했고, 22년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을 썼고, 원래 2024년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를 출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같이 어쨌든 상권이나 상가들의 어떤 그 패턴 자체가 느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빨리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도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어떤 그 경기 순환이 뭐 10년 주기로 해서 성장과 이제 침체를 반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IMF를 겪고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서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런 그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수가 이제 임금 상승이나 그리고 비용 상승들 이런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뭐 인구 구조들이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복합되다 보니까 대중적인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트렌드 자체가 빨리 변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이제 그 금융위기도 있었지만은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권이나 상가의 어쨌든 변화를 많이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보면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권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짧아진다는 부분들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의 첫 번째 챕터를 대한민국 상권의 이제 변화와 이제 그 어떤 역사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썼는데, 이건 이제 80년대 이후에 쭉 이제까지 거쳐왔던 부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었던 부분들을 꼽자면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졌죠. 어쨌든 글로벌 시장 자체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기업의 회사원들의 어떤 임금 자체가 그 당시에 저희 기억으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뭐 88년도 그 이전까지는 대졸자 초임 자체가 한 4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인데, 서울올림픽을 겪고 나서 거의 한 배 정도 올랐으니까, 실제로 이제 소득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은 그거죠. 소비가 확대된다는 부분.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권이 이제 어쨌든 활성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득 상승에 따라서 이제 변화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뒤에 부분들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우리 문명의 어떤 기기의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승용차 보급, 그리고 이동통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승용차 보급은 가장 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소득이 상승하면서 승용차가 그때 뭐 국민차도 자동차 3사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승용차 보급은 결국은 이제 상권이 확장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쨌든 시장이나 이런 데는 뭐 걸어가서 사오고 이렇게 소량 구매가 대부분이었다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권이 확장된다는 거죠. 멀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상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승용차 보급이고,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권에서 이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동통신이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약속을 하더라도 유선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뭐 광역시 같은 경우도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백화점 대배갑,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충량로 우체국앞,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정형으로 어쨌든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됐다면은 이동통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무선호출기가 보급이 됐죠. 무선호출기가 보급됐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점들, 주로 이제 다방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다방에 이름난 다방에는 그 주변 상권도 이제 활성화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글쎄 이제 뭐 90년대 초반은 이동통신으로 휴대폰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건 실제로 90년 중반에 삼성이 애니콜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휴대폰 보급은 결국은 내가 상권을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약간 바꿀 수 있다는 일부분들이 어쨌든 상권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도 전후에 스마트폰 했을 때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 상권이 이제 이동을 해서 약속만 아니라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어떤 SNS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물론 이게 이제 다 어쨌든 서울 올림픽을 거쳐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신업태들이 등장한다는 부분들이죠. 가장 큰 대표적인 신업태가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편의점의 등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의 등장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롯데에서 어쨌든 처음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90년대 이전에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거치고 89년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이제 1호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전국의 편의점이 보면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은 우리 4대 편의점이 5만 1,000개 정도 됩니다. 5만 1,000개 정도 되는데 90년대 넘으면서 편의점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편의점의 영향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대부분 다 주간 상권만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야간 상권이 살아났다는 거죠. 야간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편의점 주거리나 이런 부분 야간 상권이 점차 커지고 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대형마트들이 이제 결국은 승용차 보급하고 소득이 커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소량 구매에서 대량 벌크 단위 구매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부분들도 대부분 다 서울 올림픽, 소득, 그리고 대형마트 등장 뭐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거 환경 변화인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어쨌든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실제로 더 빨라지죠. 지금 현재 출산율이 0.62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연간 출산하고 하는 게 100만 명씩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도가 24만 명인가 23만 명인가 그 정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44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 분포가 어디냐면은 50대예요. 50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포 자체가 이제 조만간 뭐 한 3, 4년이나 4, 5년 안에는 60대가 가장 많은 인구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권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 단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권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배우 인구를 기반으로 한 어쨌든 상권인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예를 들어 회사도 팀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대부분 상권의 형태였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족 단위, 단체 이런 중심의 상권에서 개인 소비들로 이제 어쨌든 넘어가는 추세들.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는 어쨌든 뭐 대형 점포들이나 뭐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보면은 점점 더 그런 공간들은 임대료가 비싸지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들을 어쨌든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보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상가 시장들을 쭉 보면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레버리지 효과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대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쨌든 민감해왔다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020년 전까지 이제 다 상가는 별로 아니었었는데 잘 나갔던 게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였었는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자기들의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또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는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은데 또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대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7, 80%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는 야, 뭐 대출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산에 지금 가산 퍼블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큰 데 같은 경우는 잘 분양이 돼요. 그리고 또 실제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제 그 큰 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보면은 중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가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라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입주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돌아갔던 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계속 넘치니까 피가 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유지가 됐었는데 단지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축소가 되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쨌든 상가든 모든 거 간에 어쨌든 상업용 건물 자체는 보면은 결국은 사용을 해야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실이 발생을 하고 하면은 빨리빨리 채워졌는데 그 부분들도 실제로 금리가 높아지면 실제로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실패한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계획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야, 뭐 잘 되더라, 뭐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달려들었던 측면들이 좀 강하죠. 근데 그래도 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사실은 이제 창업용 공간 중에 이제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구성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지원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법 자체도 조금씩 바뀌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공실이고 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소비하는 게 그게 가장 일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상가가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는 건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다는 거. 그 토요일 일은 또 공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오후 한두 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뭐 길게 잡아도 1시간.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소비할 시간이 적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소비 스타일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 수익률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대출이 없는 상가들 있죠. 대출이 없는 상가는 그러니까 공실이 아무리 길게 가도 그 임대료를 잘 안 내립니다. 속성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최근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업종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빨리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빨리 바뀌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 그거 넘기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 넘기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을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공실이 되면 되게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합리적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건물주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임대료는 결국은 이제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어떤 업종을 채울 거냐, 어떤 업종이 적합할 거냐, 그리고 주변에 같은 규모의 건물, 어쨌든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내 거. 특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뭐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부분 되게 민감한데 조상 대대로 증여되는 거 이런 거는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제 수익률은 이런 것 같아요. 카페 뭐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 사실 이제 가장 큰 기준 자체는 이제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대출 이자가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대출 이자보다 높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팔 때, 설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뭐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저금리 시대 같으면은, 뭐, 그 대출을 많이 할수록 그게 많이 나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고금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역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결국은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더 높아버리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수익률 구조를 보면은 보통 2000년도 중반에서 2007, 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그 시점에는 대략 해가지고 상가가 7%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때는 고금리도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갈 때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저거 하면서, 그리고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공실 늘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3, 4%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계획을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대략 해가지고 지금 뭐 대출 이자가 지금 한 5% 담보대출 자체가 단가 같은 경우도 한 5% 넘어가는 상황인데, 기준 자체는 한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앞에서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 변경이나 이런 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실제로 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매각에 대한 계획들, 매각에 대한 뭐 적극적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들을 사실 뭐 이런 데 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매각을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우리 대부분 그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구분상가예요. 구분상가인데, 이게 처음에 구분상가를 할 때 이제 상가 시행사들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은 직장인 주부들이 투자하기 쉽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쉽게. 그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 주부들이 해가지고 한 현금 5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만 게, 그러다 보니까 상가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점 작아져서, 물론 이제 옛날에 아주 2000년도 IMF 전에는 해가지고 부자란이 상가도 있었어요. 그냥 평면에다 금만 그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2층, 3층에 10평짜리 숫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건물주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지만, 상권에 적합한 어쨌든 업종들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임대하는 방안들. 그럼 물론 수익률이 낮더라도, 어쨌든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채워야 상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잉 공급하고 이제 어쨌든 부담가 문제를 많이 따졌거든요. 따졌는데 어쨌든 2017년 이후에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 2017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들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원자재 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불안정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이야기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제학 쪽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안 좋으니까 하지 마. 그거 다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그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게 내 거가 돼서 이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져야지, 전체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권도 있지만 그 입지에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사서. 사실 시세 차익을 따질 때는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상가는 원칙은 그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기능 자체를 못하니까.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 원장께서 해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운영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하고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상가 사례를 많이 집어넣은 이유 자체도 보면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조금 보시라고 이제 상가 어쨌든 여러 상가의 사례를 한 내가 14개인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두 가지 부분. 어쨌든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원장님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용 처리 때문에. 비용 처리 때문에 임대를 많이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은퇴한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모님 앞으로 사놓고 이제 그 임대료는 부모님 저걸로 이제 드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뭐 낫다 못하다 그 이야기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가 어쨌든 조건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직접 하더라도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했던 게 그런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오래전에 했던 분 중에 어디라고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2013년도인가 이제 했던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양 시장 자체가 개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보면은 임대료를 잔뜩 올려놓고 해가지고 분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8% 이렇게 나가고 하면 탈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익률 자체를 10%를 넘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지. 이건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당신도 해가지고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5년은 할 거 아니냐. 5년 하면은 월세만 아까 1억 5천인데 그래서 사라고 했죠. 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벌써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2, 3년 내에 다 갚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리고 개원 대출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갚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이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임대료가 해가지고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턱없이 높을 경우는 사는 게 맞죠. 결국은 아까 자꾸 금융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얼마면은 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걸 하면은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유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두 가지를 어쨌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 쓰면서 내 상가 건물이 어떤 업종을 적합할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제 가장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좀 많은 사례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보듯이 건물주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종사자들 그런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어쨌든 직원용으로 단체 구매도 해갔던 부분들도 있고 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어떤 상가의 메커니즘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상가 공부한다면은 제가 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당연히 한번 보시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상가 운영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화곡동은 사실은 인구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제 화곡동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화곡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거지로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하철역 까치산역 중심으로 화곡시장하고 그쪽으로 다 또 집중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화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보면은 어쨌든 까치산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쪽
그 사람들의 그 두 가지 어떤 직격 요소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그런 어떤 지하철역도 없고 이런 상권들을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보면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쭉 떨어져 있다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면 그 골목 따라 골목 시장 형성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거기서는 실제로 직격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교통이 이제 집중되면서 어쨌든 상권이 집중되는 그런 어쨌든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아파트 상권을 처음에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형태 자체가 보면은 시장이 다 돌아있는 객이에요. 모든 업종들이.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대표적인 아파트 지하상가 가보면은, 그러면은 그 대치동 그 일대에서 가장 로포로 오래된 음식점도 지하에 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래서 5만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분당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분당 신도시에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서현하고 순회거든요. 그 보면은 순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처음에 상가들이 보면은 아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시장이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어쨌든 그 형태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뭐 점점 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빠져가면서 이제 줄어드는 판이죠. MD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그 유통업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보면 이제 유통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어쨌든 물류를 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를 분야별로 나누기도 할 때 멀천다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상가 MD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층별, 구역별로 어떻게 나눌 브랜드나 업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가 MD 구성에서 사실은 그 전 단계가 뭐냐 하면은 조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닝은 결국은 해가지고 이게 건축법이나 어쨌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각 층별로 각각 구획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그럼 그 용도에 어떤 업종 브랜드들을 유치를 할 거냐. 이게 사실 MD 구성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같이 쫙 퍼져 있어도 그런 MD 구성이 필요하지만은 층별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집객력이 큰 부분들이 각각 어떤 집객력이 큰 업종이나 브랜드를 유치를 했을 때 그 상가 전체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들이 서로 들어올 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데, 뭐 저도 이제 병원 쪽에 많이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병원 쪽에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은 욕심은 다 똑같아요. 임대료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다 메디칼 프라자라고 이걸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상권이 빠지는 데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들어갈 때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을 하면 그 메디칼의 그 과목별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과목들이 집중이 되면은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메디칼 빌딩이라는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집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층부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돌았단 말이죠. 학원들이 많이 돌아오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많으면은 이제 그 1층은 해가지고 그 패스트푸드나 김밥집, 분식집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활성화돼요. 떡볶이집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아래 위 업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들이 뭐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병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층보다는 2층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데 내가 치과를 그 경쟁하는 게 3층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2층 해야 되겠다 해서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2층에 노래방에 들어온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이게 좀 보면은 이제 뭐 낮에도 영업을 하는데 보면은 구멍 블란트 싣고 있는데 옆에 노래 소리 들리고 하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유흥주점이나 바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같은 층에도 요즘 많이 문을 열고 하는 게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그 주로 주부층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층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이제 용접점이나 바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바깥에서 보면 같은 층으로 올라가면 야 저 혹시 저 종업원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업종도 있지만 부정적인 업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처음에 상가를 계획할 때도 그러죠. 내가 그 몇 층에 어떤 업종을 그 유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창업이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지난번에 이제 왜 보면은 그 소송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점주가 졌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상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진의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업종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은 그 업종 외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상가 분양을 해가지고 각각 개별로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건물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제한돼 있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2010년도 그전에는 그게 지정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거 많았는데 지정되어 있어도 소송을 하면은 웃기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을 팔잖아요. 그리고 그 분식집에서도 김밥 팔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커피숍 같은 경우도 커피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 뭐 이런 데도 커피를 팔거든. 근데 이게 그때 보니까 이제 소송 사례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또 따지더라고요. 따지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정업종으로 갈 거냐 지정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분양을 할 거냐인데 그 부분들은 글쎄요. 나는 어느 게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제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 분양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뭐 김포 같은 그런 사례는 몇 개 업종들이 안 되면 그건 지적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상권 분석 컨설팅을 지금 현재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그 상권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점과 이제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두 번째는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에 대한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시행사나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즘 뭐 어쨌든 상가 공실 문제도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가 MD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세 권의 책을 썼는데 2020년도에 그 인생 2막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을 썼고 2022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라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뭐 좀 더 많은 책을 써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유튜브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권 분석 현장에서라는 유튜브인데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저는 원래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자영업 컨설팅이 정부 컨설팅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IMF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특히 상호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에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에 대한 업무가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 상권 분석에 제 경험을 쌓고 한 부분들은 지역금융기관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제가 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제 손으로 컨설팅을 해서 오픈한 게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 자랑 같지만은 이제 웬만한 지역 주민들보다 제가 지역에 대한 지리를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감소가 있어요. 뭐 지금 보면 뭐 옛날 다 회복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코로나19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2시 이상 뭐 넘어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주말이나 이런 데가 감소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동에 대한 감소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일단 내가 술 문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뭐 이제 근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제까지는 조직이나 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로 봤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성과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나 뭐 어쨌든 그런 팀에 대한 부분들로 잘 녹아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자리를 많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높게 주고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브랜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저녁에 보면은 그러니까 2.5회전에서 3회전까지 바라보고 장사를 했는데 일찍 사람이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뭐 1회전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회전이 된다 그러면은 점포 규모를 확실하게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좌석에서 점유하는 어쨌든 시간들을 조금씩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대표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점심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가게들이 점포가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통 보면은 한 25평에서 30평씩 해서 점심시간만 2.5회전 이상 돌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삼겹살집들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과거의 평균적인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게 40평 정도가 권장 평수로 봤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로컬의 상점가에서 40평짜리 점포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료만 비싸고 사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 규모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평에서 30평대가 역시 이제 어쨌든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거는 있어요. 지금 그 무한리필 그 고깃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50평 이상씩 그 이상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몇 개 브랜드를 롱런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브랜드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그게 5년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매장이 점포의 면적 자체가 줄어든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구가 실제로 보면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점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과학적인 어쨌든 그 조금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신림역 근처가 보면은 인구수하고 세대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1.5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거기서 상권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오면은 해가지고 3명, 4명씩 와야 되는데 혼자 오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2사람 오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4인 좌석이 필요할 거냐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다고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가 이제 어쨌든 개인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법적으로 뭐 어쨌든 2010년대 중반부터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실제로 1차, 2차, 3차까지 연결되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시발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대 문화가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보는 측면은 아닌데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어쨌든 요문화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뭐 팀별 회식들이나 부서별 회식들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뭐 상권에서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친한 친구 한두 명 가지고 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10명, 20명씩 모였던 그런 회식 문화는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택이나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들은 그대로 아무래도 좀 유지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와서 먹고 마시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는 게 전체적으로 상권의 침체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대출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실로 비워놨거나 임대를 조금 적게 뭐 2, 3%씩 수익을 2, 3% 받아도 시세 차익이 더 큰 거야. 그러면은 그 앞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대출 해소가 안 됐던 게 대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뭐 1금융권에 받았던 대출이 2금융으로는 뭐 다시 또 이제 어쨌든 뭐 4금융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전철을 밟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면은 이걸 어떤 형태로 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이제 지금 그 임대시장에다 물건을 내놓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출 해소가 안 돼서 실제로 보면은 경매 난 물건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옛날같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굉장히 좀 악순환에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지역에 따라 보면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 때는 사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목적 자체가 보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사옥이나 이런 용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대출도 7, 80% 많으면 80%까지 해줬으니까 뭐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넣어놓으면은 실제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누군가는 써야 된다는 거야. 써야 된다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공실이잖아.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보면은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대출 자체를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이게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실수요자들하고 안 맞아서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밥천국,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 강의 자료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상황들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서 사실 자영업자 악순환에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김밥 천국에 나타나서 확산되던 그 시점, 물론 이제 김밥 천국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90년대에 나타났어요.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김밥 천국 같은 뭐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이 이제 확산되고 했던 그 시점은 IMF 그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이제 보면은 그때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IMF 겪고 나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내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대출도 되고, 내가 빚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대출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빌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본사에서 다 재료까지 공급해주는 김밥 천국 같은 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권 입지만 좋으면은 그래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김밥이 1,000원짜리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직한 사람들이 먹고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김밥은 하면 이게 단순 노동이거든. 그렇잖아요?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김밥을 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가장 실직한 사람들의 이제 아내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은 집에서 놀고 있지만은 누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들이 나와서 뭐 아무 그 기술도 없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김밥 천국 같은 김밥 많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중반을 넘으면서 사실 인건비가 오르고 사실은 단순 노동에 회의감이 들고 하니까 그만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나중에 프리미엄 김밥까지 나왔지만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프리미엄 김밥이 아니라 그 일반 김밥도 4,000원, 5,000원씩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어쨌든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원가 상가도 지금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고전부터 이제 늘어났던 부분들이 그 비대면 형태의 강의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수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강의실에 집단 형태의 어쨌든 유명 강사들이 뭐 대치동도 있고 뭐 이제 노량진도 해서 그 유치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도심에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형태의 강의장이 많았었는데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 진학만이 아니라 자격 시험들이나 특히 공무원 시험들 같은 노량진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노량진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학원생이 줄어들었던 거는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쨌든 흐름들에 따라서 사실은 바뀌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 이제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금 그 로컬의 거점들에 보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보습 학원들이나 취미 학원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은 주부층들을 위한 뭐 필라테스나,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학원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로컬 거점이나 도시 거점에 이런 그 취미나 어쨌든 자기 개발에 대한 어쨌든 학원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과거보다는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명했던 학원가나 그리고 집단 형태의 그런 형태의 학원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지금 보면은 그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소비층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학원생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량진에서 시작했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꽤 컵밥이나 이런 게 대표, 그게 사실은 국내는 오히려 인기가 싫어요. 미국 가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빨리 바뀐다고 하는 측면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어떻게 빨리 바뀐다고 하는 측면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선호도 자체도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건 물론 또 하나는 교대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줄어든. 지금 우리나라 그 출생자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23년도 22만 명이었거든. 그런데 아마 잘못하면 원래 한 10만 명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은 교대생이 그만큼 수요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감정 노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호 안 한다는 거죠. 그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투자하고 하는 게 뭐 아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통건물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뭐 구분상가를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상가를 이제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은 주체가 있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하면 뭐 LH가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공사들, 마곡 같은 경우는 SH가 주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어떤 지방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용지를 분할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상가용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도시 택지 시행사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가 상가 시행사 그 작업용지를 해가 평당에를 한 1,000만 원만 팔아도 좋아. 그죠? 그러면은 근데 공급 예정가를 1,000만 원을 확정했는데 요거를 입찰을 붙이니까 야, 이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2015년, 16년에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400%씩.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4천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 욕심은 어쨌든 땅을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 물론 이제 뭐 도시 개발 뭐 이제 이런 미사일을 쓰지만은 사실 걔네 그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남겨야 된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행분양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잘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겠지만 시행분양사 같은 경우 빨리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컨설팅을 했던 분 중에 이제 컨설팅 이제 어쨌든 사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했던 분 중에, 물론 이제 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세종시에 이제 상가 분양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다 팔고 그 몇 개가 남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카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상가가 그렇게 발전할 상가가 아니야. 그래서 당신 잘못하면 나중에 돌 맞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뭐 사실은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파는 게 물론 이제 불법적인 게 있어서 안 되지만 완판이 목적입니다. 완판이 목적이고, 수분양자, 그러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공실업지 임대가 목적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임대가 잘 안 되는 게 보면은 그 처음에 사실은 이제 분양사에서 그래도 뭐 선임대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팔고 나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뭐 가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가지고 보면은 나는 서울에서 사는데 세종시 걸 투자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상가 완성이 되고 했는데 임대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요. 맡겨놓고 하니까.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 활성화돼서 장사 잘 되는 게 목적이죠. 물론 가장 싸게 하는 게 이제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쨌든 이해 당사자들의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가라는 부분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각 이해 주체들이 실제로 어쨌든 단일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지 비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조만간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 이 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가지고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업용지 비율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상업용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각의 도시가 해가지고 그 건설된 목적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 관련된 그 주변 용지 자체가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SH가 개발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도권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조성을 한 도시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곡 신도시에는 그 주거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업무 관련된 그런 연구단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주로 보면 수도권 인근에 이제 뭐 주택지구나 이런 그 공공주택지구나 어쨌든 주거지 공급을 위해서 만든 경우들은 실제로 이제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에 가서 따질 수 있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그 시기에 도시를 왜 만들고 했냐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 용지에 대한 비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그 수변공원을 조성하거나 호수를 파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면은 지형들이 그
미국 같이 이렇게 평탄 지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등고차가 많기 때문에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들이 도시 전체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율을 가지고 따질 거니까 전체 면적을 가지고 비율로 나누어서 이제 사실 용지를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저런 다른 부분들이 많다면은 실제로 다른 용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교시 도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의 한 30만 평 되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 번째로 숨어 있는 상가 용지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비율을 따질 때 상업 용지 비율만 가지고 순수하게 따져요. 따지는데 그조차도 이게 이제 도시가 계획하고 단계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국토부 자료, 뭐 국감 자료 이런 게 볼 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뭐 그래도 근사치까지 맞다고 치더라도 도시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1기 신도시 만들 때가 4점 몇 %였었어요. 상업용지 비율이.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가 3점 몇 %였는데 제일 낮은 신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미래 신도시가 1.9%, 2%밖에 안 돼. 그러면은 미래 신도시가 상가가 제일 좋아야 돼. 공칠도.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상업용지만 아니라 상업용지에만 이제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주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상가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지역에도 상가가 들어갑니다. 업무지역에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그건 뭐 준주거로 분류되면 이게 상가로 또 분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다 합치면은 이게 보면은 숨어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다 보면 또 하나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용지를 배분하다 보면은 다 못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야, 한 10만 평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하다가 뭐 보면은 자족 기능을 높여야 돼서 자족용지는 보통 지식 가능성 때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예비로 남겨놓은 게 복합용지라는 게 있어요. 복합용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실제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뭐 주상복합이 나중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 명확하게 어쨌든 용지 비율로 실제로 이제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맹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비율만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 단순하게 상업용지의 구성들 그리고 그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의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접도시하고 또 영향을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인접도시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인접도시로 가버린다든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산의 세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접도시하고 붙어 있고 실제로 도시 발전 세교 신도시가 계속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비율로 봐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가는 이제 통상 보면은 이제 그거죠. 이제 상가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토지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보통 보면 이제 상가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거는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토지에 대한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보면은 보통 한 건축물이 한 60 토지가 한 40 이렇게 되는데, 토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비용이 LH나 이런 데 납입이 돼야 이제 토지 사용 승인이 나오니까 그 토지 비용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결국은 순수하게 건축을 하는 비용들. 그럼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실 인허가 관련된 거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비 각종 수수료는 큰 게 뭐 이제 분양 수수료나 그리고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비비는 예비로 또 얼마 정도 남겨놓을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저 소분양자는 이제 내가 그 분양을 받는 가격이 있으니까 뭐 이제 어쨌든 뭐 분양가가 고시가 되면 나중에 뭐 할인을 받든 어떻게 됐든 그 계약을 도장을 찍어서 납입을 한 게 이제 분양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의 기대 이익을 남길 거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임대 수익률인데, 보통 보면은 이게 그 대부분 대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면 임대료는 당연히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실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짤지는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찌되었든 그 도시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계획도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이제 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 배치를 해놓고 메인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메인 도로에서 각각 용지를 배분하고, 그러면은 그 용지에 맞고 하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도로를 따라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그 도로에 따라서 이제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어쨌든 도보 동선도 있겠지만 차량에 따른 동선들도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용도를 배분을 하다 보면 토지 용도에 따라서 또 배분이,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하고 또 일반 뭐 업무지역하고 그리고 준주거나 근린생활시설은 다 사람들의 어떤 이동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소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업 이제 상가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앞에 아주 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조망권 동선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들 동선들도 실제로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이제 상권에 따라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신도시의 경우는 실제로 소비를 결정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동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데, 또 이제 기본적인 도보 동선이 기본이 되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상업 지역에서 대중교통들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중교통에 대한 흐름에 대한 동선들도 실제 도보 동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나온 거를 결부를 시키면 도보 동선으로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제 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점포들이 보면 같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전혀 이질적인 요소, 실제로 보면.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 그 상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상권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동선에서 보면은 같은 고객들은 같은 점포가 집중된 데 가서 소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먹자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들이 집중된 데 대부분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소비동선 자체도 소매점들이 쭉쭉쭉쭉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혀 이질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옆에 뭐 그 옷가게가 쭉 있고 한데 실제로 옆에 뭐 페인트 가게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맞거든요. 안 맞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컨설팅 했던 데인데 이제 사실은 전혀 맥도날드가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가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문을 연다는 걸 알고 건물주가 이제 스타벅스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내가 주유소를 폐업을 하고 이제 스타벅스에 할 테니까 토지 정합형하고 내가 부담을 할 테니까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올 의향이 있냐 이거 하니까 그 스타벅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스타벅스가 들어오는데 그 주유소는 되게 협소해요. 근데 단독으로 만약에 있다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매장이야. 그런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전면에 폭이 한 50m 정도 돼요. 그러면 50m 되고 여기는 20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이 70m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 계층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잖아요. 이제 뭐 햄버거 먹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욕구에 따라서 가는 점포로 본다면 사실은 시야가 확보돼 있고 같은 어쨌든 타겟층이라면은 실제로 같은 데 집중돼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거기 아마 내가 봐도 실제로 뭐 매출 자체는 뭐 실제 뭐
아마 수도권에도 그 탑 정도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은 고객들이 있으면은 같은 어떤 점포들이 집중되는 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다면은 내 가게나 내 어쨌든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이제 새롭게 이제 도시가 형성되거나 이런 데를 사실은 많이 상권 조사를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한 거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도시의 규모나 그 어떤 목적의 도시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 처음에 개발한 목적들 아까 뭐 연구단지든지 행정도시 복합도시 공공주택지구든지 뭐 이런 어떤 도시 건설 목표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표 이 부분들은 각각 어떻게 용도를 배분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상권 구조 분석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용지를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해서 어떻게 도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부분들을 보고 세 번째는 인구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보면은 세대수의 인구 세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사실은 신도시나 이런 경우는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죠. 그리고 학교 계획들이나 그리고 이제 상권의 환경들 분석들 그래서 교통이나 교통 직백 시설이나 지형 지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보면은 그 LH도 그러지만 SH도 그러지만 사실은 초기에 뭐 어쨌든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큰 청사진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반 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배우 세대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어쨌든 사람들이 거주를 하느냐들 하고 그리고 그 상업시설들이 어떻게 배치가 직격에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일반 상권에서도 살펴보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일반 도시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신도시도 그렇지만 실제로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권의 패턴들이 우리나라가 지형지물이 보면은 되게 보면은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들이 많아요. 배산임수 지형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뒤에 이제 우이산하고 북한산이 있는데 그게 다 밑으로 그 4호선 라인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강북구청이나 그리고 미아 삼거리역 자체가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삼양동 사거리나 이런 쪽은 그 뒤에 이제 아파트만 만 몇천 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살펴보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토용 창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은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토용 창업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초반에는 있잖아요. 이제 그 과거에는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오토로 돌려도 된다, 뭐 되게 수익이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실제로 오토용 창업은 보면은 그 이제 지금 진행하고 하는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많이 추진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오토용 창업을 하더라도 오토 안 된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지금 뭐 많이 하고 하는 게 이제 무인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상품도 채우고 그러니까 뭐 요즘 가끔 가다 뭐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무인 점포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기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런데 오토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어쨌든 업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 게 지금 보면 오토용 매장들이 많은 게 무인 카페, 그리고 무인 스터디 형태들, 그리고 셀프 빨래방,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빨래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빨래방 같은 게 많이,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아니겠나. 그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입지를 어디 찾고 하는 부분들. 카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유인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그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그 커피의 이제 맛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커피 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예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점포를 하나 더 하고 싶어. 그러면 한 2개, 3개씩 늘려가요. 늘려가면은 이거를 사실은 이제 내가 기존에 관리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점포에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메인 점포에 아주 그 똑똑한 수석 매니저나 수석 셰프를 두고 밑에 이제 서브 형태의 사람들을 놓고 관리가 이제 어쨌든 매장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한 7, 8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오토 매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편의점은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보통 보면 이제 전업을 하는 경우는 몇 개를 해야 실제로 수익이 되고 하는 경우들.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통상 뭐 여러 개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골목길 상권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골목길 상권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활성화됐냐는 거거든. 사실 저도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잖아. 뭐 물론 이제 뭐 이태원 상권에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뭐 경리단 넘어가고 홍대 상권에서 연남도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골목길 상권이 제가 활성화되고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골목길 상권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스마트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권 자체는 과거의 상권은 되게 고정형 상권이었었어요. 고정형, 예를 들어서 뭐 유선전화 시대에는 사람 장소를,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단성사나 피카딜리나 명동의 예술극장 앞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게 대구는 이제 반월당이나 옛날에 동아쇼핑 앞이나 그리고 대구백화점 앞, 그리고 한일극장 이렇게 나가는데, 뭐 강주는 충장로 서구 앞 이렇게 이제 만났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못 찾는 거야. 다시 어디 가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사실은 지역의 명소들 이런 위주로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이동통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가 나왔잖아요. 무선호출기가 나왔을 때 그 시점 물론 짧은데 주로 보면은 이제 다방에 보면 옛날에는 호출기를 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었다. 공중전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방에 전화가 오면은 테이블까지 연결해주는 테이블에 이제 또 전화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시기는 짧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방 주변으로 또 상권이 좀 커졌던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이동통신, 휴대폰이, 아날로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상권이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약속이 가능한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2010년도 이후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권의 검색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권, 내가 원하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못했던 상권이나 상가들도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골목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명 자체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경리단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013년에서 한 16년에 활성화되지 못해서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제 생각에는 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고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상권이 대부분 그 배산임수 지역이라 항아리 상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항아리 상권은 사실 생활 근거를 따라 가지고 형성된 부분들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아리 상권의 맹점은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상가를 만든 사람이 투자를 권유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항아리 상권은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거든.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사람들은 들어올 수는 없어. 들어오기는 안 하잖아요. 자, 그쪽으로 일부러 들어가지는 안 하거든. 그런데 항아리 상권에 사는 주민들은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거기서 소비를 한다는 거지. 거기서 소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물론 뭐 7,000세대, 만세대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이제 주거 환경권이나 애들 학습권 때문에 유해환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들이 되게 단순해요. 생활 소비형들이나 병원들이 학원들 이렇게 단순하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뭐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야, 너는 거기서 6% 이상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야, 정작 그때 뭐 오는 사람이 나 뭐 해가지고 5%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면은 내가 그 임대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 거절이 되면 그 사람은 고엽 가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공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다 오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임대료만 고집하다 보면은 아주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이나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지듯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뭐 구분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뭐 조건이 안 맞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은 내가 임대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춰가지고. 다시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가를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내가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 오는 거는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임대가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 많이 뭐 업종들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뭐 많이 이제 하는 게 되게 유혹형이 많아요. 유혹형이 많다는 게 선임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선임대 맞춰놓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부분들은 어쨌든 분양이 한 방편이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끔가다 그런 상가가 있어요.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1년 동안 해가 선임대 주겠다. 확정 임대료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런 상가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그 상가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그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간 사람이 17평을 보증금 1억에 450이야. 그 450이가 상당히 좋은 상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런데 450인데 1년 렌트 프리를 하면은 1년 렌트 확정 임대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450만 원은 상가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상가 투자자한테 가면은 상가 투자자도 이제 생각을 처음에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으니까 상권 활성화되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상가가 그렇게 쉽게 활성화 안 돼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이게 그만큼 외부 조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 카페를 그게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1년 동안 그러니까 450만 원씩 1년 동안 하면은 그게 한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활성화되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40km 되는 거리를 그거를 기업에서 타고,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매출이 650만 원이면은 뭐 활성화 되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양반도 이제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이제 보면은
뭐 월세야 이제 당장 안 들어가겠지만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죠. 본사에 또 이제 가명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년 지나면 하면은 활성화되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거 65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결국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확정 임대료나 뭐 선임대 그 렌트프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물론 이제 선임대나 그 렌트프리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장사 선수들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여러 번 봤지만,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너무 그 성급하게 따라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 터는 게 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뭐 공시를 안고 있으면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임대료 나가고 저 관리비 나가고 그리고 대출 나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던질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던지는 게 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 하는 게 맞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뭐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도심에 지분형 상가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뭐 지분형 상가 같은 뭐 한 평, 두 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가 칸막이랑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몇 년씩 공실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대행을 하는 분이 그걸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브랜드가 다시 2차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실이 발생을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뭐 만약에 이제 공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투자를 하라 마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찌되었든 내가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기 상가에 지금 어떤 부분, 어떤 업종들이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들이 내가 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수부조는 어느 정도 한다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역 부동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배포를 해야 나가지,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사람 들어오겠다 뭐 기다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 공실도 해소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